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투잡을 뛰던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숨가쁘게 도착한 병원.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보호자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얼어붙은 채 커튼을 걷어올리던 순간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아이가 사춘기 초입이라 조금 예민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늘 밝고 활달하던 아영이가 유독 피곤해하고 자주 짜증을 내며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며 중학생이 되면 원래 이렇지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전엔 수학 문제를 빠르게 풀고 글도 곧잘 쓰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집중이 어렵다며 숙제도 미루기 일쑤였죠. 그러다 자잘한 실수를 반복하더니 혼자 울음을 터뜨리는 날도 있었어요. 처음엔 사춘기의 감정 기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펜을 제대로 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분명히 글씨를 잘 쓰던 아이가 글씨체가 흐트러지고 자꾸 펜을 떨어뜨리면서요. 젓가락질도 어눌해지고 잘 먹던 반찬도 먹기 힘들다며 툭툭 손을 놓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걱정이 된 건 계단을 내려오다 휘청거리며 넘어졌을 때였어요. 다리 힘이 잘 안 들어가. 처음엔 하굣길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며칠 사이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아영이를 보면서 그제야 저는 무언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 바로 동네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손 움직임과 보행을 유심히 보시더니 잠시 말을 고르며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근육 약화일 수도 있지만 신경계 이상이 의심됩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이도 놀란 것처럼 보였죠. 겨우 중학생이 된 아이에게 신경계 이상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단정 지은 건 아니니까 우리 아영이 별일 없을 거야. 그 말에 힘을 얻은 척하며 대학병원을 수소문했고 소아신경과 진료를 잘 보기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약을 넣었죠. 진료일까지 며칠이 남았지만 그 며칠이 몇 달처럼 느껴지더군요. 드디어 병원에 가던 날, 14살이지만 아직 저에게는 한없이 작은 아영이의 손을 꼭 잡고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대기실엔 저희처럼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이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제 감정이 그대로 보이는 듯해 마음이 아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후 의사 선생님은 반사신경, 근력, 눈동자 반응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춘기 아이들에게선 보기 어려운 신경 증상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MRI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2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선생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크라베병이라는 유전성 신경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제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도무지 들어본 적도 없는 병명이었고 그 뜻을 하나하나 설명드릴수록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죠.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결국 스스로 숨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완치 방법은 없고 증상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가능합니다. 그 치료는 줄기세포 이식, 특수 재활, 희귀약 투약 같은 것들이었지만 대부분이 보험이 안 되고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드는 치료들이었어요. 치료보다 먼저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나이에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놀아야 할 텐데 이제는 연필 하나 주는 것도 힘겨워하고 체육 시간이 무섭다고 말하는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매일 고민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재앙 앞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놀라고 절망적일 아이 앞에서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찾아온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약속도 했으니까요. 저희 아이, 정말 힘들게 저에게 찾아온 아이였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는 저에게 너무나도 간절했던 존재였습니다. 아이가 찾아오기 전 몇 번이나 두 손 가득 쥐었던 기쁨을 눈물로 떠나보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엄마가 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책하고 후회해봤자 엄마가 되는 일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첫 유산 때부터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을 보며 남편과 함께 울고 웃었는데 그 기쁨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출혈이 계속되어 급하게 찾아간 병원에서 자연유산이라는 말을 듣고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도 두 번의 유산이 더 이어졌고 한 번은 심장이 뛰던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기에 더더욱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는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조용히 임신을 포기했습니다. 임신을 위해 다니던 병원 진료도 주기 맞추는 약도 모두 손에서 놓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만 했죠. 남편도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았기에 암묵적으로 저를 지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의 속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는 때가 되면 와라고 말해줄 때마다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텅 빈 듯 허전하기만 했죠. 그랬던 저에게 기적처럼 찾아와준 생명이 바로 저희 딸 아영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준비도 기대도 하지 않던 어느 날 몸이 조금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임신 가능성도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임신을 했다고? 다 포기했는데? 라는 생각에 놀라는 동시에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초음파 화면에 작은 점처럼 반짝이는 그 존재를 마주한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다시 아기가 생긴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의 숨죽인 울음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아영이는 그렇게 저에게 찾아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아이였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와이와 함께라면 견디리라 마음먹었던 이유이기도 했죠. 아기가 제 뱃속에 잘 자리 잡은 것을 알았을 때 약속했고요. 아가, 엄마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게. 그 약속에 답이라도 하듯 아이는 잘 기다렸다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던 그날은 제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날이었죠. 14년을 그런 아이와 지내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고 야무지게 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벅차올랐죠.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저희 부부에게 기적이고 축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작고 여린 우리 아영이가 그런 무서운 병을 앓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고 웃는 일상이
우리 아이에게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제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기적처럼 저에게 와준 우리 아영이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하루라도 덜 아프고 하루라도 더 웃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아영이에게 희귀 난치병 진단이 내려진 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제 눈앞은 새하얘졌죠. 아직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 할 그 작은 아이가 평생 투병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하루를 쪼개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상주하면서 아영이 곁을 지켰고 남편은 낮에는 본업인 택배 일을 하다가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새벽 2, 3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남편은 비 맞고 바람 맞고 도로 위에서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병원에 들러 아영이를 보고 가겠다고 올라오던 사람이었죠. 나야 힘들기만 한데 우리 아영이는 지금 싸우고 있잖아. 나보다 100배는 더. 그 말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웠는지 몰라요. 세상 그 어떤 담벼락보다 더 단단하고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은 아이가 통증 반응 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해 알렸죠. 그 말을 전해 듣고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 발소리도 죽이고 병실로 살금살금 들어오더니 자고 있는 아영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오래도록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러곤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우리 딸 오늘 웃었다는 말 듣고는 진짜 힘이 나더라. 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다시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두 사람은 변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자고요. 이런 사람과 제가 부부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연합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한 학년 선배였던 남편이 그때는 되게 어른 같았죠. 남편이 선배였던 그 시절, 그는 늘 조용했지만 묘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행사 준비를 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나와 묵묵히 일하고 뒤처리를 도맡아 하던 모습이 이상하게도 자꾸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멀리서 선배를 동경하기만 했죠. 너무 커 보였기에 감히 좋아한다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연합 활동이 끝난 후 그 선배가 슬며시 저를 불러 세운 거예요. 너랑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 말이 시작이었죠. 이후로는 매일 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시험 기간엔 서로를 위해 간식거리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 같았던 그 관계가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배는 다른 선배들과는 다르게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사회에 나갔어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선배에게는 생계를 먼저 책임져야 하는 무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돈을 번다고 했죠. 선배는 그 돈을 모아 언젠가 자신이 꿈꾸는 일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만 했지만 그 시간에 선배는 공사장에서 배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 선배를 지켜보며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응원했어요. 비록 데이트는 편의점 벤치에서 삼각김밥을 나눠 먹는 게 전부일 때도 있었지만 선배는 늘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엔 꼭 너 웃게 해줄게. 나 절대 너 후회하게 안 할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선배를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서로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제 부모님이셨어요. 대학도 안 나왔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너 평생 고생길 걷고 싶니? 그 말들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히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소리치고 나와 그냥 우리끼리 가정을 꾸리자고 선배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조용히 저를 말리더니 혼자 부모님을 찾아뵈었더군요. 선배를 만난 부모님은 저에게 하셨던 것보다 더 모질게 하셨던 것 같았죠. 그날 밤 눈이 빨개진 채 선배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릴까? 지금은 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그걸 채워주면 되잖아. 우리 함께하면 되잖아.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비록 저희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반쪽짜리 결혼식이기는 했지만요. 시부모님은 귀한 자를 부모님 허락도 없이 드리는 걸 속상해 하시면서도 저희의 결혼을 반겨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웨딩드레스도 가장 저렴한 샵에서 제일 싼 걸 대여했지만 제 눈엔 예뻤죠. 예식장도 친구의 도움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간신히 구한 곳이었지만 선배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볼게.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선배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쩌면 세상에 다 있는 사랑은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기적 같고 고마웠죠. 너무 좋은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겐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에게 그렇게 약속한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4살 무렵에는 사업을 제법 키우기도 했죠. 하지만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을 견뎌내기는 어렵더라고요. 믿고 맡긴 거래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배신하려고 저희 남편에게 접근한 거였거든요. 제가 너무 큰 행복을 가졌기에 공평하라고 시련을 주시는 건가 싶기도 할 정도였죠. 태생이 성실한 남편은 그렇게 운영하던 사업체가 다 넘어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택배 배달 일을 하면서도 웃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투정도 부리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속상하고 힘들 텐데도 내색 없이 일하며 아이와 저를 지켰으니까요. 아이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남편의 그런 수고는 더 커졌죠. 그런데도 지치고 힘들어하기보다 나아지는 아이를 보며 웃는 사람이었고요. 남편이 그랬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하는 병원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고생은 아픈 아이가 하는 고생과
남편의 고생에 비하면 작은 거라고 느껴져 감히 불편하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저 주어진 삶이 더 나빠지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원이라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호자님이시죠? 지금 당장 응급실로 오셔야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이 마비된 채 전화를 끊고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이름도 확인 못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간호사님께 아이를 부탁드리면서도 눈물이 먼저 흘렀고요. 그냥 남편이 사고가 났구나 싶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차 키를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신호가 걸린 도로 위에서 하염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있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제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 말만 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겨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가면서도 제 발이 제대로 바닥에 닿는 느낌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간호사가 이름을 확인하며 남편분이 지금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눈앞이 핑 돌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눈물도 나지 않았고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속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 사람이 내게 다정한 인사를 한 지 몇 시간 됐다고. 왜 이런 일이. 의사 선생님의 설명도 가족 대기실의 소란도 저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저는 그저 응급실 문 앞에서 손을 꼭 쥔 채 기도할 뿐이었죠. 제발 다시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줘. 그렇게 앞뒤 잴 것도 없이 헐레벌떡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보호자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커튼을 걷고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저희 남편이 아니에요. 피로 얼룩진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입고 있던 낡은 작업복도 손에 끼어진 반지도 그 어느 것도 남편 것이 아니었기에 확실했죠. 응급실에서 저에게 연락한 이유는 그 남자의 품속에 든 지갑 속에서 저희 남편의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마치 내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거든요. 숨이 막혔고 눈물이 날 틈도 없이 머릿속이 하얘졌죠.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마자 저는 비틀거리듯 병원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붙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받아줘, 제발. 수십 번을 눌렀고 신호가 갈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그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진짜 그 사람, 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하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숨이 막혀서 그 말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쉴 새 없이 전부 털어놨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응급실, 낯선 사람, 그리고 그 낡은 작업복까지 말이죠.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없이 제 울음 끝까지 기다려주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미안해. 내가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당신이 안 놀랐을 텐데. 그 말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남편은 그저 저와 아이를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아이의 병원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늘 피곤해 절어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이 저를 위로하던 성실한 사람일 뿐이었고요. 남편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긴장이 풀려서인지 한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그렇게 울다 지친 채 아이의 병실로 돌아와 딸아이 곁에 앉았는데 자는 얼굴이 어쩐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이더라고요. 그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저는 또다시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쓰러지면 안 돼. 얼마 뒤 늦은 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더니 여전히 지친 얼굴로 딸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더라고요. 작은 숨결에 귀 기울이며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어. 항상 너무 고맙고 미안해. 당신 혼자 너무 큰 짐을 졌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지갑을 잃어버린지도 몰랐을까 싶더라. 당신 혼자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거 내가 다 아니까.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짧은 동작 속에 그간 꾹꾹 눌러 담았던 수많은 감정이 느껴졌죠. 남편은 딸이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말을 이어했습니다. 일 더 하지 마. 우리 조금 천천히 가자. 일단 집도 좀 정리하면 나아지겠지. 조금 힘들어도 우리 둘이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더군요. 그 손엔 여전히 거친 굳은 살이 배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딸아이의 희귀병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각자의 방식으로 부서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간호에 지쳐, 남편은 일에 지쳐서 말이죠. 하지만 그날 우리는 서로의 무너진 조각을 마주봤고 다시 손을 잡았어요. 서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아이만 바라보며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당신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에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딸아이의 숨소리 사이로 묵묵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이름으로 연락이 왔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고 어떻게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우리 남편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지갑을 어디서 흘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작은 힙색 하나를 허리에 둘러매고 다니며 그 가방에 지갑을 넣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택배도 해야 하고 대리운전도 하다 보면 움직임이 많아 그냥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니기엔 불편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사고 난 사람이 어떻게 저희 남편의 지갑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고가 나 사망까지 했다는 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궁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채 며칠을 보내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을 돌려받으러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나가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경찰서에 가기로 했죠. 딸아이는 잠시 간호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신신당부를 하고서요. 그렇게 도착한 경찰서에서 그 사고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병원은 신분증 정보를 토대로 보호자를 수소문했고 그게 저였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사고를 당한 그 남자는 소매치기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지갑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된 것도 소매치기를 한 거였대요. 남편이 퇴근길에 잠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서 스치듯 남편의 지갑을 슬쩍한 직후에 오래전부터 자신을 쫓던 형사님을 본 거죠. 그 형사님을 피하려고 도망치다 교통사고를 당한 거라고요. 형사님은 그 사람을 쫓다가 놓쳐서 그 사람이 당한 사고 장면은 보지 못했고 그 사람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형사님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잠깐 스친 인연, 아니 인연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그 짧은 마주침이 그렇게까지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의 지갑을 훔친 사람이 죽었다는 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긴 하지만 그 끝이 너무 허무하고 씁쓸하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잠시라도 얼마나 큰 혼란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는지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더 앞선 감정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사람이 남편의 지갑을 훔친 바로 그날, 하필이면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신분증 때문에 저에게까지 그 일이 이어졌는지 말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버스 중에 하필이면 우리 남편의 지갑이었는지. 인생이란 게 참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꼬일지 모르는 거구나 싶더군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남편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늘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 아픈 딸아이 곁에서 서툴지만 힘이 되어주려 애쓰는 사람. 만약 그날 지갑을 도둑맞고도 몰랐던 남편이 사고라도 당했다면, 혹시나 뉴스 속 그 이름이 정말 우리 남편이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니라는 안도와 함께 두려움도 남더라고요. 그러다 형사님이 보여주시는 남자의 신분증을 보고는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마주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자 형사님도 놀라며 물으시더라고요. 아시는 얼굴이세요? 이놈이 전에 무슨 피해를 입혔나요? 저는 형사님의 물음에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이라 손으로 형사님의 책상을 짚었을 뿐이었죠. 그 남자는 10년 전 남편 정우의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사업 사기꾼이었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떠올리던 그 얼굴이었기에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희 남편에게 사기를 치고 달아났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믿고 따르던 거래처 사람에게 큰 계약을 맡겼고 그 계약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거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건 치밀하게 짜인 사기극이었어요. 계약이 성사된 줄 알고 재료를 대고 인력을 들인 순간 그 사람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흔적도 없이요. 남편은 그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들여다보며 자책했어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그 한마디를 입버릇처럼 되뇌며 말이죠. 순식간에 회사 자금이 바닥났고 이어서 연쇄적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등을 돌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도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워낙 가진 게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 바닥을 보이기까지 금방이더라고요. 힘들게 얻었던 전셋집에서 짐을 싸던 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딸아이가 여기 안 가, 우리 집이야라며 울부짖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혀 아직도 떠나질 않고 마음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진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남편은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용직을 마다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를 시부모님 곁에 재워놓고 야간 청소 일을 다니기도 했죠. 시부모님도 형편이 좋지 않으셔서 저희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시기는 했지만 하루 새끼 끼니를 챙기는 것도 빠듯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다시는 남의 말만 믿지 말자고 다짐했을 뿐이었죠. 그 배신자는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었기에 남편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그렇게 뻔뻔했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남의 지갑을 훔치다 사고를 당하다니요. 지갑을 열어본 경찰은 안에 현금이며 카드까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그가 지갑을 훔치자마자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하더라고요. 정말 인과응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더군요. 형사님은 제 반응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해와 관련된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소매치기범이 바로 10년 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기꾼이라는 걸 말이죠. 남편의 회사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고요. 형사님은 저의 이야기에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다시 묻더군요. 네, 확실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형사님은 이 정보를 기록하겠다며 조서를 정리하시고 혹시 남편에게도 관련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일이란 걸 알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경찰서야. 당신이 잃어버린 지갑 지금 받았어. 남편은 제 목소리에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건 아니고? 그런 남편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나 괜찮아. 근데 당신 그 지갑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의 질문에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 대답하더군요. 글쎄, 소매치기라며. 그냥 지나가던 도둑이겠지 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10년 전 당신 회사 망하게 만든 그 사람이었어. 순간 남편의 숨소리가 멈추는 듯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한 정적만 전화기 너머로 흘렀고 저는 그 침묵이 너무 길어 무서울 정도였죠. 정말이야? 남편이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을 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 지급에 있던 신분증, 그 얼굴, 그 사람이 맞아. 남편은 전화를 끊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왔더라고요. 마치 그 모든 과거의 무게를 다시 짊어진 사람처럼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사고의 전말을 다시 설명해 주셨고 신분증도 직접 보여주셨죠. 남편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이 사람입니다. 제가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거래처 사장. 아니, 사기꾼이죠.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남편의 얼굴엔 놀라움과 분노, 허탈함과 슬픔이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런 식으로.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남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서로에게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그동안의 일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흘러갔으니까요. 형사님은 조사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네요.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죗값을 이런 방식으로 치른 셈입니다. 비극적이지만 어쩌면 그게 운명이었는지 모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은 전화를 하더니 조용히 제게 말하더라고요. 지갑은 돌려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다시 느꼈어. 우리가 여기까지 버텨낸 건 당신 덕분이야. 그 말에 저는 괜히 눈물이 나서 졸리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떠오른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며 다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밤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그 일 이후 남편은 더는 밤에 대리기사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렸거든요. 우리 딸에게 가장 큰 선물은 아빠 얼굴 더 많이 보여주는 거야. 남편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걱정도 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사고가 남편에게 나타날 사고였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남편에게 일어날 사건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며 남편 손을 꼭 잡았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딸아이의 얼굴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정말 저녁 시간에 딸아이 병실로 왔더군요. 잠들지 않은 딸은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딸아이가 병원에 처음 입원했던 날이 떠올랐죠. 14살, 또래 아이들이 한창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 나이인데 우리 아영이는 오랜 시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으니까요. 크라베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치료법도 제한적이고 예후도 좋지 않다는 말에 처음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그때가 떠오르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서 아영이를 돌봤고 남편은 어떻게든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더 많은 일을 찾아 뛰어야 했죠. 때론 너무 지쳐 서로 말도 없이 밤을 넘긴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린 버텼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정말 기적처럼 저희 딸 아영이에게 변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치료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영이는 휠체어를 벗고 두 발로 학교에 갔습니다. 병원 환자복 대신 교복을 입고 그 작고 야윈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아이답게 웃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에요. 걷는 속도도 느리고 한참 앉아있으면 피로감을 느껴 쉬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영이는 지금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물론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의 배려도 크죠. 계단이 많아 힘들어하는 날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책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체육 시간엔 아이 스스로 참여 가능한 운동을 하게 해준대요. 하나하나가 저희 부부에겐 기적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오전마다 학교에 들렀다 갑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도움이 필요할까 봐요. 그런데도 아영이는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며 씩씩하게 말하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찡하답니다. 남편도 요즘은 퇴근 후엔 무조건 집으로 바로 와요. 아영이 숙제 같이 봐줘야지 라며 웃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아빠 같죠. 우리 가족에게 아영이의 회복은 단순한 건강의 의미를 넘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묶어준 기적 같고요.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때 내 지갑 훔쳐간 그놈이 우리의 불운을 다 가져갔나 봐. 그래서 아영이도 빨리 나은 것 같고. 그렇게 말하고 크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숙이는 남편의 어깨를 저는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되고 알 것 같아서요. 저희 가족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불안보다는 희망이 더 큽니다. 아영이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으로 더 큰 세상으로 이어지길 저희는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무섭고 예측할 수 없는 일투성이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안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내 딸이 웃고 있고 남편이 지쳐도 꺾이지 않고 곁에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살아서 이 모든 걸 함께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 벅찹니다. 아이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아이는 숙제를 마치면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웃음꽃을 피우곤 했죠.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쁜 사람을 만나 무너진 경험도 있었지만 아이가 아픈 것보다 힘들지는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위기는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빠르게 우리 삶을 뒤집고 흔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희귀병 진단을 받고 난 뒤 우리의 삶은
마치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눈물과 불안으로 점철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될까 두려워 딸아이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밤을 새우기도 했고, 수없이 반복된 입원과 퇴원 속에서 병원과 집 사이에 고된 순례가 이어졌죠. 그런데도 기적처럼 딸아이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약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며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해준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네요라고 말해주셨을 때 저는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던 거죠. 그렇기에 우리 가족에게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기적입니다. 단순히 딸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하나가 말이죠. 저는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고비 끝에 주어진 것인지 알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도록 아슬아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몇 주 몇 달 동안 저는 매 순간이 끝일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고, 이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연 덕분에 저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값진 선물이었는지를요. 이제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찬란한 기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말을 되냅니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누군가 곁에 있다면 꼭 오늘 지금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지금 살아있어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 마음을 듬뿍 담아 내 곁에서 무사히 살아줘서 고마워.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떤 기적보다 더 큰 울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10년 전 누군가의 아기로 무너졌던 우리 가정은 그 사람의 몰락 위에서 다시 일어선 것처럼 말이죠. 세상엔 선의는 축복으로, 악의는 벌로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시간은 다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눈물로 뒤덮였던 날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눈물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죠. 두려움에 떨던 그 새벽이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간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언제 또다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압니다. 바닥에 닿아봤기에 손을 맞잡고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말이죠. 지갑 한 개를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날, 우리는 사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다시 확인받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손을 여전히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딸아이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모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도요. 어쩌면 그 모든 불행은 우리가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기 위한 아주 먼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여전히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가진 남편이 있고,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하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더 오래 앉아 있었어.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지를 알게 된 우리 가족은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듯 되뇌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곁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더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해낼 힘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더 많은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